안녕하세요. 웰다잉에 관련된 궁금한 일들, 곰곰이 함께 생각해 볼 일들을 이야기해 보는 궁금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사나톨로지협회 회장 그리고 고려대 죽음교육연구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임명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죽음학을 연구하시는 전문가, 아주 특이한 개념인데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전직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태안 안면도 쪽이죠. 거기에 자연의학 전문 병원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40병상, 주로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오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보통 말기암 하면은 1년 미만의 환자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병원에 내온 환자들은 대부분 한 달 미만의 환자들, 일주일 미만 또는 오시자마자 돌아가신 분들, 거의 일주일 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한 50% 정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40병상을 준비하고서 7년 정도 환자들을 함께 같이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어떤 그분들에게 어떤 의학적 처치나 그들의 삶을 품위 있게 인간답게 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의 존재적 의미나 삶의 가치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은 없이 바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문제 의식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이게 자신을 삶을 성찰하고 내가 왜 이 가족을 만났고 또 이런 죽을 맞이한 내 존재에 대한 존재 누구였는지에 대한 성찰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품위 있는 임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다. 이런 문제 의식이 생겼고 그래서 막 서치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는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나톨로지라고 하는 학문인데 그래서 그 병원 NHPCO라고 해서 국제 호스피스 연맹 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병원의 기초가 바로 사나톨로지 죽음학에 기반하고 있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나 호스피스 병원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기반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학 공부를 하게 되었죠. 예. 그럼 그 당시에는 한국에는 죽음학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예.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모임 같은 게 형성이 아직 안 돼 있었네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 이화여대의 최준식 선생님, 네. 이 민俗학 전공하셨던 네. 분이 죽음학에 대한 개념을 그 관심 있는 분들에게 서로 토론하고 그런 이제 그 접근을 하셨어요. 하셨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 근데 이제 죽음 학문이라고 하는 그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공교육 체계 내에서의 학문을 어떻게 국내에 도입하고 커리큘럼하고 교과 과정을 만들고 또 그런 토대 위에서 다양한 호스피스라든지 웰다잉이라든지 또는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상적 죽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종에 대한 문제 또 이런 존엄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학문적인 정립을 하는 데는 제가 죽음학을 처음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 소개를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이 공교육 영역에는 지금 전혀 아직도 접근을 못하고 있는 아직 접근을 못했고 우리 현실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죽음학이라고 한 이름으로 또는 죽음학을 토대로 해서 죽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18개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원이죠. 예, 평생교육을 해서 1학기, 2학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최고의 과정이나 또는 대학원 과정에도 지금 이 한신대학교 이제 서울 캠퍼스 수유리 캠퍼스죠. 거기에 죽음교육 전공 학과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 학생들을 모집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 과정을 신설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의 죽음교육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신데 네. 고려대학에서 죽음교육을 해야겠다고 결정하게 된 뭐 과정이나 계기 그리고 그 뒤에
설립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처음에 제가 이제 고려대 그 철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와 인연이 되었고,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에서 죽음 교육이란 부분, 우리가 보통 교육하면은 하나의 어떤 그 인지적, 가치적 또는 세계관을 정립하고 주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교육으로 이렇게 그 정립이 되는데, 근데 우리 공교육에서는 죽음 교육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클래스 내에서는 보통 결손 가정이나 상처받은 아이나 그런 많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 슬픔, 고통의 문제를 의미화하고 성찰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의 죽음과 관련되어지는 생명교육, 생명존중, 또 자살의 문제, 다양한 어떤 상실의 문제, 또는 감정 손상의 문제를 다 교과 과정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앞으로 공교육으로 중교육을 어떻게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과서를 다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만든 그 결과로 지금은 EBS나 또는 한국교원연수원에서 삶의 성찰, 죽음에게 물어보다, 또 삶의 훌륭함, 사나토로지 물어보다, 이런 이제 그 1학점, 2학점짜리 30차시하고 15차시를 개발해서 지금 많은 이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공교육 차원에서 그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그걸 지금 방영되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한국에서는 이 죽음 교육이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평전교육원,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대학원 과정, 학위 과정이죠. 그리고 공교육 체계 내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이런 죽음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좀 이 원인을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죽음이란 말 자체가, 어감 자체가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옛날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앞에서나 또 할머니 앞에서 죽음 이야기하면 이놈 새끼 재수 없다 신발짝으로 이제 이렇게 엉덩이를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죽음이란 부분을 이렇게 이제 부정적 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죽음학이나 죽음 교육에서는 죽음을 자꾸 이렇게 신체 생물학적인 것으로만 자꾸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우리 삶에서 죽음의 은유가 많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좋아서 죽겠고, 힘들어서 죽겠고, 맛있어서 죽겠고, 죽겠다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내가 죽어야지 네가 산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죽음의 이미지를 이제 은유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학이나 죽음 교육에서는 죽음을 꼭 신체 생물학적인 의미로서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내 에고를 덜어놓고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는 과정을 죽음의 이미지, 죽음의 메타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컨대 불교에서도 무아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아를 무화시킨다, 아를 없앤다, 아를 덜어낸다, 아를 내려놓는다, 에고를 내려놓는 이런 개념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불교 철학 공부하면서 무아는 원래 붓다님은 실체화된 명사가 아니라 동사였던 것 같아요. 아를, 내 에고를 끊임없이 덜어내는 실천의 삶의 과정, 이것을 무아로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죽음의 이미지, 죽음의 어감은 우리는 지금까지 아직도 부정적인 그런 어감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을 오히려 우리 삶의 하나의 어떤 성찰의 계기, 또는 반면교사로 죽음을 내 앞에 둔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훌륭함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학의 명제를 이렇게 저는 정립해 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저절로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 대표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선생님의 삶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의 품으로 가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거나 또는 당장 오늘의 마지막인데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이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걸 선택하고 행동에 옮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죽음학 또 죽음교육의 명제는 우리가 살면서 죽음 앞에 우리의 삶의 지혜, 훌륭함이 무엇인지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치가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의 명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젠 죽음을 자꾸 신체 생물학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삶의 훌륭함,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메타 인지로 우리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교육이나 죽음학이 그런 인문 치유, 인문 정신 치유로서 그거를 많이 활용하고 많이 이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웰다잉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네. 반론이 예. 웰비잉도 힘든데 무슨 웰다잉이냐? 네.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죽음에 대한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임 교수님 말씀처럼 삶과 죽음이 그거 나눠지는 게 아니죠. 그런 통합적 관점이 참 필요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eing 이게 존재 동사지 않습니까? 이 존재한 그 삶이죠. 삶인데 우리 옛날에 삶에는 삶이라고 레벤이라고 하는 삶에는 살다와 사르다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살다와 사르다. 사르다. 제가 사르다. 연기가 사르다. 불이 사르다. 네. 그러니까 삶이라는 being이라고 하는 존재 동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living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dying이라는 의미죠. living이라는 의미는 살다. 열심히 살다. 그다음에 제가 사르다, 불이 사르다, 꺼져가다, 사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disappear란 뜻이죠. 서서히 없어져 사르다란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dying이죠. 그러니까 being이라는 삶이라는 존재 동사에는 living도 있고 dying도 있는 거죠. living과 dying이 두 가지의 생명이죠. 생명의 두 가지 이 속성이 있을 때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은 프로이트는 이걸 리비도라고 이제 생명의 충동이라 생의 충동이라 한다면 명은 타나토스 죽음의 충동이죠. 명이 다했다, 명주의 길다 또는 명이란 말이 한의 어떤 죽음이라는 의미도 같이 이제 한계 상황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안에는 이미 두 가지의 살다와 사르다, 리빙과 다잉이 같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서로 두 가지 사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웰 다잉하고 웰 리빙 웰빙이 두 가지 사태가 아니라 온전한 웰빙과 웰 다잉은 서로 동시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네. 로마에서 전쟁에 크게 이기고 귀환한 장군의 네. 그 화려한 행렬에 예. 그 장군의 뒤에 노예가 계속 큰 소리로 네. 메멘토 모리, 예. 죽음을 기억하라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인생의 절정 화려한 시기에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지금 내 삶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대비해서 인식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것이 아닌가 네. 싶어서 네.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 아이고 젊은 사람들 한참 일할 사람들에게 무슨 죽음 얘기냐 그건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병 들어서 네네. 그야말로 죽을 때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나 관심 있는 일이지 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그 메멘토 모리의 네. 얘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인생의 절정기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예. 생각하는 자세가 예. 현재의 내 삶을 보다 뜻있게 받아들이는 자극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교수님께서는 이 웰다잉과
과 메멘토 모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상시의 삶에서 받아들여야 할지 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웰다잉 시민운동 대표님이신데 또 불교에도 또 이제 많은 책도 쓰신 걸 알고 있거든요.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식견이나 해안은 이미 웰다잉을 이미 우리 선배 시민 어른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이제 그 웰다잉의 그 문제를 신체 생물학적인 또는 죽음의 문제로 자꾸 이렇게 국한시켜서 이야기하면 인간의 삶의 어떤 질이나 또는 양태가 너무 폐쇄적인 구조 속으로 너무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제가 요즘 생각하는 웰다잉의 방향성이나 웰다잉의 운동을 조금 이런 쪽으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의심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이듦이라는 단어였거든요. 나이가 든다. 늙어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늙어간다는 표현도 있지만 나이듦이란 표현은 굉장히 우리 어른이 된다고 하는 거, 우리의 정신성이나 의식이 점점 더 알차고 더 오활하게 단단하게 여물어져 간다는 의미가 얼다라는 뜻인데요. 그 라오츠 이게 중국에서는 어른 하면 라오츠에서 스승님, 선생님, 뭐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늙은이란 표현도 있고 노인이란 표현도 있고 또 나이 듦이란 표현이 있는데 저는 웰다잉의 어떤 구심성이나 방향성이 자꾸 신체 생물학적인 죽음의 문제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어찌보면 삶의 지혜, 삶의 훌륭한 삶의 풍성한 역사가 한 사람이 역사를 살아가는 통합적인 식견을 가지고서 점점 해안과 훌륭함의 지혜를 점점 깨달아가는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나이듦이라는 표현이 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웰다잉 하면은 자칫하면은 노인이 된다고 하는 거, 어른이 된다고 하는 그 지혜를 망각하고 그걸 무시하고 제거하고 없애고 오히려 엔티에이징의 개념이 자꾸 이제 언뜻 이렇게 우리들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웰다잉의 운동이나 방향성은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은 becoming, 베르덴이란 뜻인데 점점 뭐 깨닫다, 알다, 자각하다, 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노년이 된다는 어떤 그런 삶의 지혜, 삶의 훌륭함을 오히려 더 자각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그 노년의 삶의 지혜, 기술을 조금 더 발달시키는 것이 우리 웰다잉 운동의 방향성으로 맞이한다면 오히려 인간의 존재를 신체 생물학적인 곳으로만 자꾸 이제 몰아가는 어떤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런 인문 정신으로서 그런 삶의 기술로서 그걸 확장하는 웰다잉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웰다잉 운동의 기본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네. 죽음은 나쁜 것, 거부해야 할 것, 회피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현대에서 더 만연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네. 나이 들어서 병들고 죽는다. 네. 생로병 사이에 네. 이 자연 섭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는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또 수명이 늘어나면서 마치 죽음이 의학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게 엔티에이징이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네. 그런 신화에 점점 매달리고 그러니까 늙고 병들어서 죽음을 앞두게 된 분에게 또 가족들이 또 이웃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무슨 수를 썼어도 살려주세요. 근데 결국 당장의 고병이나 상황은 어떻게 치료나 개선이 가능할지 몰라도 큰 죽음이란 것은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죽음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현재 내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 웰다이야말로 웰빙의 완성이다. 삶은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좀 크게 또 통일적으로 보는 시각이 네, 네. 현재의 내 삶의 자세에도 아주 긍정적이고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그런 점에서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이 꼭 나이 먹은 분들이 자기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한참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네, 예. 그리고 한참 활동하는 청장년들에게도 죽음의 교육의 필요성이 네, 있는데 예. 아직 우리 사회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의 아까 공교육 얘기가 나왔지만 공교육 그리고 청소년 교육에서부터 이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좀 네. 소개를 해주시고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 네, 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희가 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중교육센터에서 중교육센터니까 전 세계의 교육 체계를 중교육 체계를 연구를 해봤죠. 그리고 조사를 해봤었고 특히 이제 그 독일이나 또는 영국 또 미국에서는 죽음 교육을 유치원에서부터 유치원 유년기죠. 유년기,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기, 그다음에 이렇게 성년, 청년, 이렇게 중기, 노년기, 그다음에 임종기까지. 우리가 보통 피아제나 이렇게 에릭슨이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발달, 생애 발달 개념을 여러 단계로 나누는데 노년기까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노년기 플러스 이제 임종기가 있다는 거죠. 임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종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을 하다가 마침표를 찍는 거거든요. 마침표를 찍어야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쉼표가 있었는지, 감탄사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침표 찍어야 앞에 있는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의미가 딱 있듯이 인생에게도 노년기가 있지만 임종기가 있다는 거죠. 임종기에서 마지막 마침표 찍어야 앞에 살아왔던 유년기, 영양기에서 유년기에서부터 통합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삶의 의미를 그때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애 발달에는 이렇게 유년기에서 영아기, 유년기에서 임종기까지가 있다. 근데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또는 요즘 안락사법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제되어진 네덜란드나 또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 죽음 교육의 문제를 이렇게 노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죽음 교육을 병아리의 죽음이나 곤충의 죽음이나 동물의 죽음, 반려동물을 가지고서 생명교육, 죽음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가지고서 하는 거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에서도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가지고서 죽음의 이미지를, 죽음의 의미를 하나의 말을 하게 하고 그게 겪게 되었을 때 감정의 손상이 어떤 것인지를 감정 어떤 것이 표현하게 하고 너라면 그때 공감이나 공감의 이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교육이 꼭 신체 생물학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게 상실과 죽음의 의미를 내가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주로 이제 고통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직면하고 대면하고 대처해서 함께 공감과 이해의 인지의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교육으로 그걸 통해서 가치관 형성이나 세계관 형성이나 또는 품성이 길러지는 교육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근데 재밌게도 한국에서는 이 교육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왜 한국에는 죽음 교육이 없을까요? 죽음 교육이라 죽으면 말이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단순히 없는 거죠. 죽음하면 아이들 자살할 수도 있고 자극이 될 수가 있고 죽음은 나쁜 거야. 부정적 어감 때문에 아예 그냥 배제하는 거죠. 근데 죽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삶의 경험들이 상실과 죽음의 경험들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적 손상을 받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죽음 교육의 정의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었지만 상실과 상실로 인한 슬픔, 이런 아픔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처의 기술과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죽음 교육이고, 그런 상실과 고통의 감정을 통해서 상실 이후에 새로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교사들이 제공해 주는 죽음 교육의 하나의 어떤 입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는 이런 공교육에서 부재한 죽음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린이들이 꽃을 키우거나 또는 뭐 금붕어를 키우거나 또 요즘은 천만 반려동물의 네, 시대라고 그렇죠. 하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반려동물들이 고양이나 개가 대표적인데 수명 주기가 사람보다 몇 분의 1로 짧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자기가 잘 돌보고 사랑했던 반려동물이 죽는 일을 많이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의 삶 그리고 마지막 그 나이 먹고 병들어서 죽는 과정을 통해서 네, 예. 우리 어린이들도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를 잘 만드는 게 네, 네. 정말 웰다잉 문화를 만드는데 네, 예. 아주 중요한 영역이겠다 그런 생각을 네,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은 누구나 다 보고 겪으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죽음의 문화를 좀 잘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맞습니다. 교육 기회로 좀 연결지어서 네. 좀 잘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펫로스, 그러니까 반려동물 상실 비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구 1000만인데 이 반려동물 헤어질 때 느껴지는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시 생명을 이제 존중하고 또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또 새로운 유기견들도 많은데 그들에 대한 돌봄이나 이런 교육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반려동물 상실 애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국제 자격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환에 걸려서 머지않아 돌아가실 분을 만일 위로를 해야 될 때 네. 그 위로의 방법 또 표현이 어떠해야 하는 것도 잘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쉽게는 힘내 곧 날 거야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예. 그 환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건지 그걸 바르게 좀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될는지 이런 점부터도 막상 생각하면은 저부터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위로를 하는 게 정말 거기에 맞는 또 그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걸지 그런 것도 이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럼요. 이런 것도 좀 잘 맞습니다.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구나. 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반려동물이 아플 때 또 죽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훈련되고 또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